여름 휴가는 다가오는데 항공권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편도 항공권 10만 원이라고 해서 클릭했는데 막상 결제창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유료 할증료에 각종 세금이 다 붙잖아요. 네, 갑자기 총액이 60만 원, 70만 원으로 둔갑하죠. 그러니까요. 이 기적의 수학. 아마 최근에 여행 계획 세우시면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항공사 서버 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속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고유가 시대의 현실적인 여행 경제학을 파헤쳐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제 기사부터 여행사 데이터, 그리고 기상청 정보까지 다각도로 분석해봤거든요.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항공권 가격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 우연이 아니라고요? 네, 일종의 거대한 인과관계가 낳은 연쇄 반응인 거죠. 그 가장 밑바탕에는 중동 정세의 불안, 특히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면 기름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내일 모레 방콕 가는 비행기 표값에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반영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핵심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즉 몹스라는 건데요. 싱가포르 항공료요? 네, 원유를 캐냈다고 해서 비행기 바로 넣을 순 없잖아요.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시아 지역의 정제 인프라나 거래 중심 허브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아,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중동 공급망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올 것 같다 이런 신호가 켜지면 싱가포르 거래소 트레이더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항공유 인덱스가 막 요동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바로 이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 가격에 연동해서 항공사들이 유료 할증료를 1단계부터 33단계까지 고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 항공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올리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정부가 정해둔 상한선 테이블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과거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달 단계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몇 단계쯤 와 있는 건가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초로 지난 5월에 이 유료 할증료가 최고치인 3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33단계요. 와, 최고치를 찍었네요. 말 그대로 한계치를 뚫어버린 셈이죠. 게다가 초기의 중동 위기감 때문에 여행 수요가 잠깐 주춤했을 때 저비용 항공사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했었거든요. 저비용 항공사들이요. 네, LCC들이 수익 안 나는 노선의 운항편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여러분의 여행 수요는 다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아, 공급은 줄었는데 사람들은 몰리니까. 맞습니다. 비행기표의 기본 운임 자체가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유료 할증료까지 얹어지게 된 겁니다. 와, 결론은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네요. 순수 항공권 운임보다 유료 할증료가 더 나오는 느낌인데. 자, 이걸 좀 정리해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배너를 하나 봤거든요. 피치항공이나 스쿠트항공 같은 몇몇 외항사들이 유료 할증료 영원 이렇게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아, 그 영원 마케팅 보셨군요. 네, 이걸 보는 순간 무조건 여기를 예매하는 게 이득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항공사들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자기들 손해보면서 기름을 공짜로 넣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본 운임표 자체를 실적 올려놓은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의심이 정확히 데이터로 증명되거든요. 유료 할증료 영원이 곧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꼼수였군요. 오늘 분석한 여행신문의 보도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나옵니다. 6월 출발 기준으로 인천에서 오사카 가는 편도 노선을 비교해봤는데요. 네, 오사카 노선. 유료 할증료 58,600원을 꽉 채워서 다 받는 티웨이 항공의 총액은 11만 5,850원이었습니다. 네, 11만 원대. 반면에 유료 할증료가 0원이라고 광고한 피치항공의 결제 총액은 10만 200원이었죠. 유료 할증료 항목에서만 5만 8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작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최종 총액 차이는 겨우 1만 5천 원 남짓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조삼모사 마케팅이죠. 아, 온라인 쇼핑할 때 10,000원짜리 티셔츠에 배송비 5만 원 붙여놓은 거랑 5만 원짜리 티셔츠에 무료 배송 걸어놓은 거 딱 그 차이네요. 게다가 수화물 추가나 좌석 지정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똑같겠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항공사들이 유료 할증료를 따로 안 받는 대신에 비행기 띄우는 데 들어가는 실제 연료 비용을 기본 운임 자체에 이미 다 녹여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눈속임에 당할 뻔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시경제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달러, 그러니까 고엔율 현상입니다. 아, 환율이요? 이것도 참 골치 아프죠. 네, 국제 항공료랑 유료 할증료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결제하는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아, 달러 기준이니까 환율이 오르면 결국 우리가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설령 조금 떨어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0원, 20원 올라버리면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 결제액은 오히려 커지는 숨은 복병이 있는 겁니다. 와, 결국 유료 할증료 제로라는 달콤한 문구나 당장 유가 떨어졌다는 뉴스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네요. 절대 안 되죠. 결제창 마지막에 찍히는 최종 총액을 두고 아주 냉정하게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유료 할증료 자체가 도대체 어떤 공식을 거쳐서 내 티켓에 달라붙는 건지도 관건해집니다. 누구는 10만 원 내고 누구는 50만 원을 내더라고요. 이 유료 할증료의 체등 부과 방식을 이해하는 게 예산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공식 자체는 되게 간단 명료해요. 공식이 있나요? 네, 발권일 기준의 단계 곱하기 노선별 거리 구간, 이른바 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존 방식이요? 거리에 따라 나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국적사들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비행거리에 따라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거든요. 1구간은 일본이나 중국 산둥반도처럼 가장 가까운 단거리 노선이고요. 네, 1구간. 3구간에서 5구간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7구간에서 10구간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거리에 비례해서 할증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군요. 네,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엄청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구간인 일본 노선은 인상폭을 다 맞더라도 왕복 10만 원 안팎에서 방어가 가능해요.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감당할 만하네요. 근데 7구간에서 10구간인 장거리 노선은 편도에만 최대 56만 4천 원, 왕복으로 치면 1인당 11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와, 왕복 110만 원이요? 표값이 아니라 할증료만요? 네, 할증료만요. 만약 4인 가족이 미국 여행을 간다고 치면 순수 비행기 표값을 제외하고 유료 할증료로만 4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할증료만 400만 원이면 어지간한 동남아 럭셔리 가족여행 전체 경비잖아요.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같은 동남아 안에서도 거리에 따라 구간이 나뉜다고 하셨죠? 그럼 태국 가느냐 대만 가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나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를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시는데 비행시간이 2시간 반 정도인 대만이나 3시간 반 거리의 홍콩은 3구간 정도로 분류돼서 할증료 방어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 대만이나 홍콩이 유리하군요. 반면에 6시간 가까이 날아가야 하는 싱가포르나 태국 푸켓은 더 높은 구간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예산이 빡빡하다면 무조건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아까 유료 할증료가 매달 평균 유가에 따라 변동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6월에는 다행히 33단계에서 27단계로 소폭 하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왕복 기준으로 112만 원 하던 할증료가 90만 원대로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게 발표가 났죠. 그럼 제 상식으로는 굳이 지금 비싸게 33단계 요금 낼 필요 없이 6월 1일 자정까지 딱 기다렸다가 새로 거침해서 결제하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발권 타이밍을 좀 늦춰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권일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발권일의 법칙이요? 유료 할증료는 내가 비행기를 타는 탑승일이 아니라 내 신용카드가 승인되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8월 성수기에 탈 비행기라도 6월에 결제하면 6월에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는 건 사실이에요. 오, 그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항공사들의 고도의 가격 책정 시스템, 이른바 일드 매니지먼트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일드 매니지먼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무너뜨리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항공권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생물과 같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200개라고 해서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아, 싼 표부터 비싼 표까지 다 다르죠. 네, 여러 개의 가격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검색량이 막 늘어날수록 저렴한 바구니의 문을 자동으로 닫아버리는 알고리즘이에요. 유료 할증료가 내려가는 6월이 되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려는 7, 8월, 여름 최고 성수기는 이미 한 달 앞으로 훌쩍 다가온 시점이잖아요. 아, 6월 1일이 돼서 유료 할증료는 20만 원이 내렸는데 알고리즘이 성수기 다가왔네 하고 기본 운임을 30만 원 올려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할증료에서 아낀 돈을 고스란히 기본 운임표에서 토해내게 되는 셈이죠.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 때문에 할증료 인하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어 버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인기 노선이거나 원하는 출발 날짜가 확고하시다면 할증료 인하를 기다리면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그냥 적정 가격이 보일 때 하루라도 빨리 발권하시는 게 전체 총액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 하나 사는데 이렇게 고도의 눈치 게임을 해야 하다니 진짜 피곤해집니다. 근데 티켓 가격 좀 줄여보겠다고 비싼 직항 대신에 한번 갈아타는 경유 항공권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꽤 많으시죠. 중간 기착지에서 하루 이틀 놀다 가는 스톱오버, 그거 활용하면 두 나라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고유가 시대에는 좀 조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경유지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어떤 함정이죠? 스톱오버, 즉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방식을 택하시면요. 유료 할증료는 각 탑승 구간별로 쪼개져서 따로 계산된 후에 합산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도쿄에서 며칠 놀다가 하와이로 간다고 치면 한국에서 도쿄 가는 구간 할증료 한 번 내고 며칠 뒤에 도쿄에서 하와이 가는 구간 할증료를 또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거리에 비례해서 할증료가 붙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거리 할증료와 장거리 할증료를 각각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항을 한 번 타는 것보다 스톱오버를 꼈을 때 총액이 훌쩍 뛰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와, 싼 줄 알고 샀는데 뒤통수 맞는 기분이겠어요.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는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몇 시간만 대기하다 환승하는 단순 레이오버로 한 번에 묶어서 발권하시거나 차라리 마음 편하게 직항을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단순 환승을 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중요한 팁을 하나 덧붙이자면요. 좌석을 따로 점유하지 않고 부모님 무릎에 앉아가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유료 할증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가족여행 예산 짜실 때 이 부분은 확실히 빼고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오, 만 2세 미만 전액 면제 팁은 꼭 챙겨야겠네요. 자, 이렇게 알고리즘이랑도 싸우고 경유지의 함정도 피해서 치열하게 티켓을 샀다고 쳐보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특가 항공권들, 이거 환불 불가 규정이 떡하니 박혀 있어서 취소 버튼 누르기가 엄청 두려운데요. 비싸게 낸 유료 할증료도 고스란히 날리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가 파헤친 출처 자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소비자 권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권리요? 네, 환불 불가 규정의 특가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셨다면 내가 낸 돈 중에서 미사용 공항세와 유료 할증료는 약관상 100%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특가 항공권은 노쇼를 하거나 취소하면 돈을 한 푼도 안 돌려주는 게 원칙 아니었나요? 항공사가 유료 할증료를 순순히 내어준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적, 법적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값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항목들의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데요? 항공권의 기본 운임은 항공사의 수익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료 할증료는 기름값 변동에 따른 실비 보전 성격의 요금이에요. 공항세는 말 그대로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고요. 아, 내가 안 타면 그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서 기름을 단 한 방울도 소모하지 않았고 공항시설도 밟지 않았다면 항공사가 그 돈을 징수해서 꿀꺽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 돈을 공항공사나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니까요. 듣고 보니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내가 쓰지 않은 기름값과 내가 밟지 않은 공항 바닥의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결제할 땐 진짜 결제창 총액을 부풀리던 얄미운 주범이었는데 만약에 사태로 여행을 취소하게 될 때는 유료 할증료가 숨겨둔 비상금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특가 항공권 취소하실 때
표값 다 날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두 가지 항목은 반드시 꼭 챙겨 받으셔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어떻게든 주어진 항공권 가격표 안에서 기술적으로 비용을 줄여보려는 발버둥이었잖아요. 네, 방어전이었죠. 애초에 유료 할증률을 피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환경이라면 예산을 가장 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표가 아니라 어디로 언제 갈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여행지 선택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닐까요? 정확히 그 지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타이밍입니다. 고비용 시대일수록 여행지 선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을요? 네, 무조건 남들이 다 가는 유명 럭셔리 휴양지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완벽한 건기의 맑은 날씨 이런 것만 고집하다 보면 예산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날씨의 편견을 깨고 숙박비의 맹점을 파고드는 가성비 우기 공략법입니다. 우기 공략이요? 아니, 소중한 여름 휴가인데 굳이 비가 오는 우기 지역을 찾아간다고요? 여행 가서 하루 종일 호텔방에만 갇혀 있으면 돈 아낀 보람도 없이 그냥 휴가 망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기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 편견이 깨집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동남아 대부분의 지역이 우기에 접어드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비 많이 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마처럼 며칠 내내 하늘이 우중충하고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열대기후의 우기는 대부분 스콜이라고 부르는 국지성 소나기 형태거든요. 아, 소나기요? 네, 한두 시간 미친 듯이 확 쏟아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고 다시 해가 쨍쨍하게 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비가 오긴 오지만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지나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우기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극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건가요? 우기라는 타이틀 자체가 주는 심리적 장벽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광객 수요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듭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기 노선을 띄워야 하니까 프로모션을 막 풀게 되고요. 더 진짜 놀라운 할인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호텔 업계입니다. 호텔 값이 싸지나요? 네, 빈 방으로 두느니 절반 가격이라도 손님을 채우는 게 낫기 때문에 최고급 리조트와 호텔들이 파격적인 우기 할인 프로모션을 쏟아냅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지가 중요한데요. 비가 왔을 때 할 게 없는 순수 자연경관 위주의 외딴섬 휴양지보다는 비가 와도 실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형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아,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커다란 대형 쇼핑몰이나 쾌적한 실내 마사지숍 아니면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로 속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도심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죠.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추천하는 도시형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숙박 인프라나 항공편 공급량, 그리고 실내 즐길 거리까지 다 종합해 볼 때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다낭, 하노이, 호치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베트남 좋죠. 필리핀의 세부나 마닐라, 클락도 인프라가 아주 훌륭하고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태국의 방콕이나 치앙마이 역시 완벽한 대안입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비행기가 많이 가나요? 네. 하루에도 수십 편씩 비행기가 뜨고 내릴 만큼 항공편 공급이 막강해서 항공권 가격 방어가 아주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5성급 럭셔리 호텔부터 가성비 넘치는 비즈니스 호텔까지 숙박 선택지의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숙박비 선택의 폭이 넓군요. 네, 이게 우기 프로모션과 결합되면 건기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최고급 호캉스를 즐기실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남들 다 가는 성수기 몰디브나 발리 같은 럭셔리 휴양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네요. 비를 조금 감소하더라도 숙박비가 폭락하는 도시형 여행지로 눈을 돌리면 예산의 큰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군요. 비 올 때는 쾌적한 실내에서 마사지 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유 부리다가 비가 그치면 야시장 나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알찬 휴가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스컬성이라 하더라도 태풍이나 열대성 폭우가 직격하는 경우